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첫 유튜브 영상입니다. 첫날이고 또 첫 영상이니까 간단하게 제가 왜 이 채널을 만들게 됐는지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랑 이제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모이고 또 이 영상이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고 멀리 퍼져나가서 작은 커뮤니티처럼 좀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제 영상을 보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제가 가감 없이 꾸미는 거 없이 이렇게 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영상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 제 관점이 괜찮다 싶으시면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유튜브 덕분에 세상 돌아가는 거를 좀 빨리 볼 수 있고 또 습득할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뭐 경제, 금융, 뭐 주식, 뭐 코인 뉴스 같은 것들 이렇게 제가 직접 찾아보지 않아도 이게 효율적으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브를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책이나 잡지 또는 신문에 나오는 뭐 칼럼 같은 걸로 이제 정보를 이제 접하던 것들이 이제는 유튜브가 어느 정도까지는 그것을 대신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요새 이제 영상을 보면서 뭐 반감기 사이클 지나서 코인도 불장이고 나스닥도 4월달 트럼프의 그 관세 충격 이후로 저 V자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많은 유튜브를 보는데 다른 유튜브 분들이 이렇게 너무 좀 위험하게 말하는 분들이 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떤 거냐면 너무 자신 있다든지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뭐 가르치듯이 얘기를 하는데 몇몇 채널에서는 그 관점들이 초보 투자자들한테는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댓글도 보면 뭐 믿습니다 따라갑니다 뭐 이런 글들이 넘치는데 제 관점하고 많이 틀려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래서 보고 느낀 코인 유튜버들의 문제점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또 새로운 관점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M2 유동성 차트 요거 하나 붙여놓고 비트코인이 이걸 따라간다 이거를 어디서 시작하는지에 따라서 또 그래프가 안 맞으면 또 이렇게 조절하기도 하는데 이게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도 확인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들도 이제 궁금하시면 챗 GPT나 뭐 제미나이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M2 유동성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가 이게 믿을 만한 정보인지. 나스닥도 따라가기도 하고 S&P도 따라가기도 하고 심지어 제 운동할 때 심박수 차트에도 맞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좀 이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또 하나 반감기 사이클 얘기. 그 반감기가 되면 이 공급단에서 반으로 확 줄어버리니까 반감기 이후에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공급이 줄어드는 게 계속 누적이 되면서 그 사람들의 심리적으로 차트에서도 그것들이 조금씩 누적되면서 표현이 될 거고요. 지금은 근데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반감기보다 그 기간 매수세 같은 그런 수요 요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노출이 되었고요. 401k 미국 사람들의 연금 계좌거든요. 그 크립토를 담을 수 있는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죠. 그런 이제 수급의 요인이 훨씬 더 큰데 그런 사람들을 말에 따르면 뭐 900일 후에는 무조건 오른다. 뭐 이번 불장은 이번 10월에 온다. 뭐 이런 얘기를 단정적으로 하는 걸 보면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이런 게 그럴싸하게 들리니까 쉽게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지만 시장은 절대 똑같이 반복이 되지 않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데 어떤 큰 관점에서 뭐 인문학적 뭐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뭐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기도 하죠. 뭐 전쟁의 역사, 뭐 인간의 탐욕의 역사, 뭐 그렇게 크게 보면 충분히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근데 디테일을 따져보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지. 시장은 절대 똑같이 반복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위기라는 게 오긴 올 겁니다. 위기가 온다면 구조적으로 흔들리는 위기가 와야 이번 뭐 대폭락장 이런 것들도 올 텐데 그럴 때 분명히 금융위기라고 하면서 오겠죠. 그리고 아니 뭐 30년 후에 50년 후에 또는 100년 후에 바라보면 금융위기가 2008년에도 왔었고 뭐 2026년 27년에도 한번 왔었다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디테일을 들여다보면 똑같은 금융위기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라는 거죠. 인간은 학습을 하고 어떤 위기가 반복은 되지만 그 디테일을 들어보면 완전히 다른 것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톱니의 뉘앙스나 이런 것들 직접 들었고 톱니를 막 찬양하시는 분들도 있고 톱니가 하는 비트마인이나 뭐 샤플링크 아니면 뭐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 같은 것에 뭐 현물을 사는 게 낫지 그들의 기업은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뭐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펼치는데 제가 그래서 톱니가 얼마 전에 1시간 동안 어떤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굉장히 깊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걸 내가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월가에서 30년 넘게 남은 애널리스트예요. 그리고 이분은 좀 최근에는 정말 쪽집게처럼 뭐 미래에서 왔다 할 정도로 뭐 작년 S&P라든지 재작년 S&P 그리고 올해 하반 상반기 전략 뭐 지금 S&P나 나스닥이 가고 있는 그 지수들을 굉장히 비슷하게 맞췄고 2014년 7년 언젠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도 비트코인이 10만 불 갈 거라고 그때 비트코인이 뭐 10,000불, 20,000불 했었나 봐요. 그때 나와서 이제 10만 불 갈 거라고 하니까 거기 이제 같이 나왔던 패널들이 약간 비웃으면서 아까 돌려 까면서 그 톱니를 되게 좀 우습게 봤던 그 인터뷰가 아직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10만 불 하면서도 저도 미쳤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저도 비트코인이 하나 갖고 있었는데 10만 불은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그 10만 불이 지금 현실이 됐고 이제 10만 불 위에서 놀다 보니까 수시 시즌 종료네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우선에 시즌이라는 건 없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의 그러니까 자산의 포트폴리오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게 변동성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톱니의 관점이 이제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실사용의 시대가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동성에 의해서 이 자산들이 가격이 올라가고 가치가 더해지는 거는 맞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유동성이 공급된다는 거는 그 화폐가 더 찍힌다는 얘기고 그 화폐가 증가할수록 당연히 그 자산들의 가치는 올라가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자산들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화폐가 늘어나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아무튼 그 유동성이라는 게 늘어나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 당연합니다. 똑같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자 1년 한 2년 전만 해도 AI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무슨 조금만 뭐가 나오면 뭐 어디서 다른 게 뭐가 나왔다 AI가 버블이다 뭐 캐펙스에 너무 많이 투자가 되는데 지금 수익은 줄어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막 주가가 막 출렁이고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런 내러티브로는 출렁이질 않는 만큼 그 말인즉슨 AI에 대한 믿음이 커졌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 AI와 더불어서 이제 금융 혁신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크립토고 이제 코인이 되는 거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지니어스 법안을 통해서 정말 미국에 합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죠. 상품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구시대적으로 우리가 그런 시스템 안에서 정말 비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었고 거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이 블록체인 위로 올리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디지털 골드라는 내러티브를 가진 이 비트코인이 그동안 자산 포트폴리오에 들어오는데 큰 공헌을 했다면 이제는 이제 실제 금융과 AI가 연결되는 이제 인프라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이더리움 트레저리 컴퍼니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비트마인이 있고 요새는 이제 샤플링크가 먼저 시작을 했죠. 그다음에 비트마인이 생겼고 이더질라, 이더머신, 뭐 BTCS, 뭐 솔라나를 하는 기업은 뭐 솔스트레러지라는 기업도 있고 그리고 유펙스라는 기업도 있고 최근에는 도지코인을 DAT 기업으로 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요. 아마 아발란체도 나올 거고 뭐 XRP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저리 컴퍼니가 생겨나고 있는데 비트마인이나 이 샤플링크 트레저리 컴퍼니를 까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데는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이더리움의 가격이 하락하면 그 회사는 그 이더리움을 내다 팔면서 이 회사는 급격하게 위험해질 수 있고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그 이것들을 공부를 하고 하시는 건지 그냥 자기 뇌피셜을 펼치는 건지 아니면 그동안 비트코인 그 크립토 사이클을 겹치면서 자기가 겪었던 거 그리고 그냥 다른 유튜버들이 마이크로 스트레러지를 가지고 뭐 레버리지를 해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이러니까 이제 위험하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위험할 수 있다. 당연히 위험하죠.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그럼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나스닥은 안 떨어지고 엔비디아는 안 떨어집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모든 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면 비트코인 당연히 떨어질 수 있고 마이크로 스트레러지뿐만 아니고 모든 회사들이 위험할 수 있죠. 코로나 때 가장 위험했던 기업 쉘 기업들 미국의 그 채권들이 엄청 났었습니다. 그거를 그 재무부하고 연준하고 합작해서 그것들을 다 사들였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연준이 법적으로 그런 위험한 기업의 채권을 사질 못하니까 재무부가 그걸 다 사들여갖고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 비트코인 가격이 그만큼 떨어지면 마이크로 스트레러지의 주가도 그거 M 내부 1대1 정도 비율로 해서 떨어지겠죠. 또는 그 탄력을 받아서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로 스트레러지가 거기서 할 수 있는 전략은 그 주식을 매입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비트코인을 갖다 팔면 되잖아. 근데 마이클 셀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판다고 하지 않았으니까 어찌됐든 그런 기업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뭐 얼마가 가면 그 기업은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럼 당신네들이 가진 주식이나 다른 코인들은 안 위험하냐는 거지. 똑같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도 위험하고 어차피 지금 10만 불에서 2만 불까지 떨어진다는 얘기는 80%가 까이는 건데 그럼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무튼 스트레러지라는 기업이 비트코인 재무회사로서 첫 번째 선구자의 역할을 했던 기업이고 이제 많은 이제 이더리움 트레저리 컴퍼니도 그 마이크로 스트레러지가 했던 그런 그 전략들을 다 학습을 해서 그거 플러스 또 다른 이더리움만이 갖고 있는 뭐 스테이킹 수익을 낸다든지 이더리움 네트워크 안정성에도 기여를 하거든요. 주당 이더리움 보유량을 늘려가는 그 속도면에 있어서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죠. 비트마인 주가가 4불이었어요. 그 파이프를 실행해서 그 자금을 조달하고 그 자금으로 이더를 사고 엠네브가 30불까지 올라갔었고요.
그 30불 4불에서 30불까지 거의 10배가 뛰는 거를 한 달 만에 달성을 했죠. 지금은 참고로 엠네브가 40불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속도라는 거, 그러니까 이더리움 per share EPS라고, 이더리움은 EPS고 뭐 솔라나면은 뭐 SPS가 되겠고요. 아발란체면 APS가 되겠죠. 주당 얼마만큼의 그 크립토 자산을 갖고 있냐, 그리고 그것을 늘려가는 속도가 얼마인지. 이게 ETF와는 구조가 아주 다르다는 거예요. 주당 이더리움 보유량을 늘려가는 이 속도가 기업의 가치를 갈라놓는 핵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할 때 부채를 많이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진콜 위험이 항상 따라다녔어요. 투자자들의 불안함이 마이너스로 작용을 하니까 새로운 이더리움 트레저리 기업들은 아예 부채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장이 떨어져도 파산하거나 뭐 강제 매도를 당하고, 마진콜이죠, 그런 것을 당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돈이 풀리니까 오른다는 논리는 끝났다. 이번 사이클은 실사용과 구조적 변화가 핵심이다. 비트마인이나 이런 트레저리 기업들을 투자할 때는 그 속도, 주당 토큰 보유량이 얼마나 빨리 늘어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부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마진콜 위험이 있는 구조인지 없는 구조인지, 그리고 멀티체인 전략. 물론 이더리움 중심이지만 이제 보조 체인도 있어요. 뭐 솔라나와 아발란체, 뭐 다른 망도 이제 알고랜드도 있고요, 헤데라도 있고요, 뭐 수이 네트워크도 있고요. 이런 보조 체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용 면에서의 이점, 속도의 최적화, 이런 것들을 재무회사로 또 가져가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 주시를 할 거고요. 이런 기준으로 보면 뭐 그동안 사람들이 얘기하는 조금씩 사서 모아라, 존버하면 된다, 알트코인 사이클은 온다, 이런 말만 하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결국 돈을 잃는 건 그 유튜버들에게 정보를 얻고 그것을 믿고 따라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이겠죠. 저는 그 길을 피하고 싶고요. 저도 이 영상을 올리기 전까지는 시청자에서 오늘은 정보를 알려드리는 유튜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제대로 된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영상이라 제가 이렇게 간단히 요새 좀 핫한 BMNR 그리고 이더리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정말 맛보기만 제가 그냥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뭐 제가 좀 직접 겪었던 지난 사이클의 경험담이라든지, 그리고 왜 이번에는 다른 건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보는, 그리고 또 다른 메이저 알트코인, 이번 알트장에 대한 생각, 뭐 그런 것들 한번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댓글로 또 많이 남겨주시고, 제가 이게 첫 번째 영상이라서 뭐 뷰수는 얼마 안 나오시겠죠? 한 50뷰 나올까요? 아무튼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저는 유튜브 한 채널만 보고 맹신하는 투자자가 그것보다 더 무섭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